잠잘 때 듣는 이야기. 비사감과 러브레터. 시 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는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런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훌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수치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넘긴 머릿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 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비여사가 질겁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을에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 타령이 날아 들어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사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악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리어 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새근새근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치 바싹 다가들어서서 딱 마주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겁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모기만한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팍 무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의를 우당퉁탕 당겨서 철썩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그저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세에 두고 마주 앉는다. 앉은 뒤에도 네 재상을 네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였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야요 하고 대답을 안을 수 없다. 그러면 발신인이 누구인 것을 제쳐 묻는다. 그런 편지의 항용으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내 대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고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직나직하나마 꿀같은 구절을 입술에 올리면 비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위인 것을 기어이 알려 한다. 기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의 한 노릇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고지 듣지를 않는다. 바른 대로 아뢰어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둥, 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둥, 필연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으리라는 둥, 하다못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느냐는 둥, 자칫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워댈 것 같으면 사내의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미주알 고주알 캐고 파며 어르고 볶아서 넉넉히 10년 감수는 시킨다. 2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의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띄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닦지도 않은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삼고 곱삼는 법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로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 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수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서류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느니 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가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말라치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기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자던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의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나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무를 깨웠다가 좀처럼 동무는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딴 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호동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랐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장난 잘 치고 짓궂은 짓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히 귀를 기울이다가 나는 수상한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무얼 잠 많이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 그 괴상한 소리는 떼떼굴 웃었다. 새 처녀는 으쓱하며 귀를 쏘스라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를 곁에서나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주었다. 오태훈 씨, 그러면 자기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 아셨습니까? 정렬에 떼인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였다. 한동안 침묵. 인제 고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양 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하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뿜는 듯한 이 말 끝은 계집의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으되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곰돌던 사내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리인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내리어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 매달려 디룽디룽하면서 올라가는 전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살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숨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부시게 세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 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어요. 나를 구해주어요. 사내의 애를 졸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으되 의아한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새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랐다. 그런 소리의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먹어 하고 침이라도 뱉을 듯하던 비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 여전히 사내의 비대발과라는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 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 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6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여사 혼자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2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 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깐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레 앵돌아지는 신용을 내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 손짓을 하면서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하고 몸을 움츠르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 보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 처녀가 맞방망이를 친다. 에그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 술 권하는 사회. 아이그 아야.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바늘 끝이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찔렀습니다. 그 손가락은 가늘게 떨고 하얀 손톱 밑으로 앵두빛 같은 피가 비친다. 그것을 볼 사이도 없이 아내는 얼른 바늘을 빼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던 일까지를 팔꿈치로 고이고이 밀어 내려놓았다. 이윽고 눌렀던 손을 떼어보았다. 그 언저리는 이제 다시 피가 안이 나려는 것처럼 혈색이 없다. 하더니 그 희던 꺼풀 밑에 다시금 꽃물이 차츰차츰 밀려온다. 보일 듯 말 듯한 그 상처로부터 좁쌀랏 같은 핏방울이 송송 솟는다. 또 안이 누를 수 없다. 이만하면 그 구멍이 아물었으려니 하고 손을 떼면 또 얼마 안이 되어 피가 비치어 나온다. 이제 헝겊 오락지로 쳐매는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누른 채 그는 바느질 고리에 눈을 주었다. 거기 쓸만한 오락지는 실패 밑에 있다. 그 실패를 밀어내고 그 오락지를 두 새끼손가락 사이에 집어 올리려고 한동안 애를 썼다. 그 오락지는 마치 풀로 붙여둔 것 같이 고리 밑에 착 달라붙어 세상 잡혀지지 않는다. 그 두 손가락은 헛되이 그 오락지 위를 극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왜 집혀지지를 않아? 그는 마침내 울듯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줄 사람이 없나 하는 듯이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안은 텅 비어 있다. 어느 뉘 하나 없다. 호젓한 허영만 그를 휩싸고 있다. 바깥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시시로 퐁퐁하고 떨어지는 수도의 물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들릴 뿐 문득 전등불이 광채를 더하는 듯하였다. 벽상에 걸린 괴종의 거울이 번들하며 새로 한 점을 가리키려는 시침이 위협하는 듯이 그의 눈을 쏜다. 그의 남편은 그때껏 돌아오지 않았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이 지났으리라. 학원만 같이 있어 본 나를 헤아리면 단 1년이 들락말락한다.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때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고만 동경의 부급한 까닭이다.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다. 이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외로웠으랴.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웃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음 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데웠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 때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하건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참을 뿐이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 방망이 같은 것이려니 한다. 옷 나오라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니 하였다. 가끔 놀러오는 친척들이 비단옷 입은 것과 금지환 낀 것을 볼 때에 그 당장엔 마음 극히 부러워도 하였지만 나중엔 남편만 돌아오면 하고 그것에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었다.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하였다.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든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 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한다. 또 두어 달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윈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맛난 반찬가지를 붙게 하며 또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 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화난다 하였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쥐이는 것은 이불자락 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시시 떴다.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덜썩덜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는 손을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왜 이러고 계셔요? 라고 물어보았다.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괴어 들려고 할 즈음에 그것이 뜨뜻하게 눈물에 젖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 두어 달 지나갔다.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잦아졌다. 구역이 날 듯한 술 냄새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의 일이다.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남편을 고대고대하고 있었다. 지루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가지를 또 꺼내었다. 그것조차 뜻같이 아니 되었다. 때때로 바늘이 헛되이 움직이었다. 마침내 그것에 찔리고 말았다. 어디를 가서 이때껏 오시지 않아.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 잠깐 그를 떠났던 공상과 환영이 다시금 그의 머리에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꽃을 수놓은 흰 보 위에 맛난 요리를 담은 접시가 번쩍인다. 여러 친구와 술을 권커니 잡거니 하는 광경이 보인다. 그의 남편은 미친 듯이 껄껄 웃는다. 나중에는 검은 휘장이 스르르 하는 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더니 낭자한 요리상만이 보이기도 하고 술병만 희게 빛나기도 하고 아까 그 기생이 한 팔로 땅을 짚고 진저리를 쳐가며 웃는 꼴이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우는 것도 보이었다. 문 열어라.
문득 대문이 덜컥하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부르는 듯하였다. 네.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급히 마루로 나왔다. 잘못 씨는 발에 안이 맞는 신을 질질 끌면서 대문으로 달렸다. 중문은 아직 잠그지도 않았고 행랑방에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을의 깊은 잠에 떨어졌을 줄 알고 자기가 뛰어나감이었다. 가느름한 손이 어둠 속에서 희게 빗장을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한다. 대문은 열렸다. 밤바람이 선뜩하게 얼굴에 안친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다. 온 골목에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검푸른 밤빛이 허연 길 위에 그물그물 깃들었을 뿐이었다. 안에는 무엇에 놀란 사람 모양으로 한참 멀거니 서 있었다. 문득 급거이 대문을 닫힌다. 마치 그 열린 사이로 악마나 들어올 것처럼. 그러면 바람소리였구먼 하고 싸늘한 뺨을 쓰다듬으며 해쭉 웃고 발길을 돌리었다. 아니, 내가 분명 들었는데 혹 내가 잘못 보지를 않았나? 길바닥에나 쓰러져 있었으면 보이지도 않을 터야. 중간문까지 다다르자 벼랑간 이런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대문을 또 좀 열어볼까?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그래도 혹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망설거리면서도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저도 모를 사이에 마루까지 올라왔다. 매우 기묘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번쩍인다. 내가 대문을 열었을 때 나 몰래 들어오지는 않았나? 과연 방 안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확실히 사람의 기척이 있다. 어른에게 꾸중 모시러 가는 어린애처럼 조심조심 방문 앞을 왔다. 그리고 문간 아래로 손을 대며 하염없이 웃는다. 그것은 제 잘못을 용서해 줍시사 하는 어린애 같은 웃음이었다.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다. 이불이 어째 움직움직하는 듯하였다. 나를 속이려고 이불을 쓰고 누웠구먼 하고 마음속으로 소곤거렸다. 가만히 내려앉는다. 그 모양이 이것을 건드려서는 큰일이 나지요 하는 듯하였다. 이불을 펄썩 쳐들었다. 빈 요가 하얗게 드러난다. 그제야 확실히 안이 온 줄 안 것처럼 안이 왔구먼 안 왔어 라고 울듯이 부르짖었다. 남편이 돌아오기는 새로 2점이 훨씬 지난 뒤였다. 무엇이 털썩하는 소리가 들리고 잇따라 아씨 아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귀를 때릴 때에야 아내는 비로소 아직도 앉았을 자기가 이불 위에 쓰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기실 잠기 어두운 할멈이 대문을 열었으리만큼 아내는 깜빡 잠이 깊이 들었었다. 하지만 그는 몽경에서 방황하는 정신을 당장에 수습하였다. 2번 얼굴을 쓰다듬자마자 불현듯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한 다리를 마루 끝에 걸치고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있다. 숨소리가 시근시근한다. 막 구두를 벗기고 일어나 할멈은 검붉은 상을 찡그려 붙이며 어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응, 일어나지. 나리는 혀를 억지로 돌려 코와 입으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몸은 꿈쩍도 않는다. 도리어 그 개게 풀린 눈을 자려는 것처럼 스르르 감는다. 아내는 눈만 비비고 서 있다. 어서 일어나셔요. 방으로 들어가시라니까. 이번에는 대답조차 아니한다. 그 대신 무엇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내어줬더니 물, 냉수를 좀 주어 라고 중얼거렸다. 할멈은 얼른 물을 따라 이 취자의 코밑에 놓았건만 그 사이에 벌써 아까 청을 잊은 것 같이 취한 이는 물을 먹으려고도 않는다. 왜 물을 아니 잡수셔요? 곁에서 할멈이 깨우쳤다. 응, 먹지 먹어.
하고 그제야 주인은 한 팔을 짚고 고개를 든다. 한꺼번에 물 한 대접을 다 들이켜 버렸다. 그러고는 또 쓰러진다. 에고 또 눕네 하고 할멈은 우물로 기어드는 어린애를 안으려는 모양으로 두 손을 내어 민다. 할멈은 고만 가 자게. 주인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한다. 이를 어찌해야 하는 듯이 멀거니 서 있는 아내도 할멈이 고만 갔으면 하였다. 남편을 붙들어 일으킬 생각이야 간절하였지만은 할멈이 보는데 어찌 그럴 수 없는 것 같았다. 혼인한 지가 7, 8년이 되었으니 그런 파수야 되었으련만 같이 있어 본 나를 꼽아보면 그는 아직 갓 시집온 색시였다. 할멈은 가 자게 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음 극히 할멈이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좀 일으켜드려야지. 가기는커녕 그런 말을 하고 할멈은 선웃음을 치면서 마루로 부득부득 올라온다. 그 모양은 마치 주인 나리가 약주가 취하시거든 방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제 도리에 옳지요 하는 듯 하였다. 자. 할멈은 아씨를 보고 히히 웃어가며 나리의 등 밑으로 손을 넣는다. 왜 이래 내가 일어날 테야 하고 몸을 움직이더니 정말 주인이 부스스 일어난다. 마루를 쾅쾅 눌러 디디며 비틀비틀 곧 쓰러질 듯한 보조로 방문을 향하여 걸어간다. 와지끈하며 문을 열어젖히고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왔다. 할멈은 중간턱을 넘어설 때 몇 번 혀를 차고는 저 갈대로 가버렸다. 벽에 엇비슷하게 기대어 있는 남편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의 말라붙은 관자놀이에 벌떡거리는 푸른 맥을 아내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남편 곁으로 다가온다. 아내의 한 손은 양복깃을 또 한 손은 그 소매를 잡으며 화한 목성으로 자 벗으셔요 하였다. 남편은 문득 미끄러지는 듯이 벽을 타고 내려앉는다. 그의 쭉 뻗친 발끝에 이불자락이 저리로 밀려간다. 에그 왜 이리 하셔요. 벗자는 옷은 안 입었으시고. 그 서슬에 넘어질 뻔한 아내는 애달프게 부르짖었다. 그러면서도 같이 따라 앉는다. 그의 손은 또 옷을 잡았다. 옷이 구겨집니다. 제발 좀 벗으셔요. 라고 아내는 애원을 하며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쓴다. 하나 취한 이의 등이 천근같이 벽에 척 들러붙었으니 벗겨질 리가 없다. 애를 쓰다 옷을 놓고 물러앉으며 원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라고 짜증을 낸다. 누가 권하였노? 흥! 남편은 그 말이 몹시 귀에 거슬리는 것처럼 곱씹는다. 그래, 누가 권했는지 마누라가 좀 알아내겠소? 하고 낄낄 웃는다. 그것은 절망의 가락을 띤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내도 따라 방긋 웃고는 또 옷을 잡으며 자, 옷이나 먼저 벗으셔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오늘 밤에 잘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아르켜 드리지요. 무슨 말이야? 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 할 말이 있거든 지금 해. 지금은 약주가 취하셨으니 내일 약주가 깨시거든 하지요. 무엇? 약주가 취해서? 하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며 천만에 누가 술에 취했단 말이오. 내가 공연히 이러지. 정신은 말뚱말뚱하오. 꼭 이야기하기 좋을 만해. 무슨 말이든지. 자. 글쎄 왜 못 잡수시는 약주를 잡수셔요. 그러면 몸에 축이 나지 않아요.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는다. 이 취자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아까 일을 추상하는 것처럼 말을 끊었다가 다시금 말을 이어
옳지.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단 말이오?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오. 자시고 싶어서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첫째는 화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어지간히 알아맞혔지요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한다. 틀렸소. 잘못 알았소.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오.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홀려 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니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뿐이오.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할 뿐이오. 하더니 후련 어조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유망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아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고 긴 한숨을 내어 쉰다. 물큰물큰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흩어진다.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하였다.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오.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다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려니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다니면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아니 취한 것 같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허허 기막혀. 그 한 분자된 이상해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 보아.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란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무엇라 할까.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오. 어째 그렇소?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여기 모이는 사람 넘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돼요.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저기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보았어. 그것이 모두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요사이는 좀 낫지만은 처음 배울 때에는 마누라도 알다시피 죽을 애를 썼지.
그 먹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야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은 것이 다 돌아 올라오고. 그래도 아니 먹는 것보단 나았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았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공연히 그런 말 말아요.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꾼 노릇을 해요? 남이라서. 아내는 부지불식간에 흥분이 되어 열기 있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는 제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려니 한다. 따라서 어느 뉘보다 제일 잘 될 줄 믿는다. 몽롱 하나마 그의 목적이 원대하고 고상한 것도 알았다. 얌전하던 그가 술을 먹게 된 것은 무슨 일이 맘대로 아니 되어 화풀이로 그러는 줄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러나 술은 노상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패가 망신하고 만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그 화가 풀리었으면 또다시 얌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날 때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이 꼭 올 줄 믿었다.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하건만 남편은 어제도 술이 취하였다. 오늘도 한 모양이다. 자기의 기대는 나날이 틀려간다. 쫓아서 기대에 대한 자신도 열버간다. 애달프고 원통한 생각이 가끔 그의 가슴을 누른다. 더구나 수척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 그런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지금 저도 모르게 흥분한 것이 또한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도 못 알아듣네 그려. 참 사람 기막혀. 본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흉장이 막혀서 못 산단 말이야. 에이 가슴 답답해. 라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미친 듯이 제 가슴을 쥐어 뜯는다. 술 많이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남편이 하는 짓을 본체만체 하고 아내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부르짖었다. 그 말에 몹시 놀란 것처럼 남편은 어이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거쳐간다.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쑥맥더러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러지.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으려는 내가 그러지. 후후. 스스로 탄식한다. 아, 답답해. 문득 기막힌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던고. 아내는 불시에 후회하였다. 남편의 저고리 뒷자락을 잡으며 안타까운 소리로 왜 어디로 가셔요? 이 밤중에 어디를 나가셔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말을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게 내일 아침에 말을 하자니까. 듣기 싫어. 놓아요. 하고 남편은 아내를 떠다 밀치고 밖으로 나간다. 비틀비틀 마루 끝까지 가서는 털썩 주저앉아 구두를 신기 시작한다. 에그 왜 이리 하셔요. 이제 다시 그런 말을 아니 한데도. 아내는 뒤에서 구두 신으려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을 하였다.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박에 눈물이 쏟아질 듯하였다. 이건 왜 이래? 저리로 가. 배앗는 듯이 말을 하고 휙 뿌리친다. 남편의 발길이 뚜벅뚜벅 중문에 다다랐다. 어느덧 그 밖으로 사라졌다. 대문 빗장 소리가 덜컥하고 난다. 마루 끝에 떨어진 아내는 헛되이 몇 번 할멈 하고 불렀다. 고요한 밤 공기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점점 멀어간다. 발자취는 어느덧 골목 끝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시금 밤은 적적히 깊어간다. 가버렸구먼. 가버렸어. 그 구두 소리를 영구히 안이 이르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 듯하였다. 심신이 텅 비어진 듯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 사회란 독한 꼴을 그려보는 것 같이 쏠쏠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 부딪히는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하였다. 죽은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해쓱한 얼굴이 경련적으로 떨며 절망한 어조로 소곤거렸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운수 좋은 날. 새침하게 흐린 봄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거기도 문 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였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토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을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흡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 갈겼다. 흡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3살 먹이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외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 양복일 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며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이는 그 뼈만 남은 얼굴에 6월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 하였다. 그때의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젠장 맞으련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린다. 이러한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러한 50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10월이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 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탄 이의 초조한 울부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은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그 깜짝 놀란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맞다나 10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오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매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끼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웅성거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도라를 간담.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나무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란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유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찻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퇴물인 듯 남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눈에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씨 인력거 아니 타시랍시오?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때깔을 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국어라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언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담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 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 귀찮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첨지는 어랍시오 하고 물러섰다. 전차는 왔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첨지는 대어 섰다. 인력거를 타실랍시오?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인제 여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에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에 어찌 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는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 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올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에 시커멓게 구렛나룻이 덮였거늘 노루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이고 수염도 이때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뚱뚱보는 말라깽이를 보던 마태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집과 딴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잔 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아따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랜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왼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앙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뻐지짓 구워지는 너비안이 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 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안주 탁자에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 양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먹음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위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줄인 청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 비어지며 자꾸 드리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밑굴이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셋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더웠다. 치사미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게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라고 주의시켰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으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젠장 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괜찮아.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오,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치며 취한 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살 됨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 놈, 왜 술을 붓지 않어? 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히히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 내며 애미를 붙을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을 흠칫흠칫 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짤그랑하며 떨어졌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었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뼈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이 주어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의 돈. 이 육시를 할 돈. 하면서 풀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다. 곱빼기 2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리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우고 정거장에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대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얼음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만화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 하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획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허허.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이구 소리가 처신도 없지. 허허.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연에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예끼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을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운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기었다. 치삼이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의가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먼네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하고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어너치를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굳은 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째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린다는 이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지는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맞을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질 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사짜리 밑에서 나온 먼지네,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년, 쥐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은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의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은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맸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릉어릉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군이의 얼굴에 한 대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